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났는데 남편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네요. 물론 결코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못난 친정 식구들이 너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저나 저희 남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 못한 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확실한 선을 긋고 남남처럼 살았어야 하는데 괜한 정 때문에 여지를 너무 줬던 것 같아요. 아들, 딸 차별하는 부모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남아있지 않고 거기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오빠 역시 남보다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각종 학원들은 기본으로 보내주셨어요. 거기다 오빠는 당시 비싸다는 명문 대학생 1대1 과외까지 받아가며 지원을 받았었는데 기본적인 머리도 나쁜 데다가 일단 공부에 뜻이 없는데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만 쭉쭉 빨아먹던 오빠는 인서울대학은커녕 지방국립대도 힘들어 그나마 누구든지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집 근처 지방사립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웃긴 건 저희 부모님의 반응이었죠. 지방사립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래도 겨우 그 정도 성과에 마치 오빠가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까지 사주시더라고요. 오빠가 다니는 대학교가 집 근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통학용으로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그 차로 다니라는 학교는 안 다니고 수시로 여자랑 놀러 다니면서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을 뿌리고 다니더군요. 20살짜리 아들한테 차를 사줄 정도면 저희 집이 여유가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을 하시고 엄마는 3교대로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유산으로 땅을 조금 받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오빠한테 그만큼의 경제적인 투자를 부담 없이 할 만큼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저희 집이 진짜 돈이 많고 여유가 넘쳤다면 오빠만큼은 아니더라도 딸 자식인 저한테도 웬만큼은 도움을 주셨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적당한 데 취직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어요. 성적이 어떻게 나오던 저희 부모님은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고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에 저는 더 이악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오빠만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였고 나중에는 결국 내 인생의 부모님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불안함과 위기의식 때문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나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과외는커녕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 하나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조금만 서포트를 받으면 성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오로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학원에 과외까지 받는 친구들을 따라잡는다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결국 한 달 내내 조르고 졸라서 고등학교 때 겨우 종합학원 하나 다닌 게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전부라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엄마는 뭐하러 돈 아깝게 학원까지 다니려고 하냐면서 말끝마다 여자가 하시던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특히 반에서 5등 밖으로 밀려나면 다신 학원 안 보내줄 거라는 소리에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성적만으로만 놓고 보면 서울의 몇몇 명문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어요. 물론 오빠와는 달리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셔서 기숙사 제공해주는 지방국립대를 다녀야 했고 많은 알바와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되었지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따로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았는데 대학 때부터는 진짜 혼자 힘으로 살다시피 했어요. 자꾸만 오빠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 부모님과 절연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오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오빠는 대학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다가 군대 다녀와서는 아예 복학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더라고요. 뭐 어차피 거지 같은 대학교라 졸업해도 아무 쓸데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께서 오빠 용돈을 7, 80만 원은 최소 주셨던 걸로 아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빠 카드까지 오빠가 들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오빠가 기분 상할까 뭐라 야단도 한번 제대로 못 치셨고요. 반면에 저는 20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웬만한 건 제가 벌어 충당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대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측면도 있고, 이제 성인인데 내 한 몸 건사 못하겠냐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졸업하기도 전에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 봐야 망나니 같은 오빠의 모습과 그런 아들이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눈치만 설설 보며 퍼주기만 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는 게 점점 한심하고 괴로워서 혼자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서 집을 나갔지요.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몇 년째 놀고 먹으면서도 언제나 누구보다 당당한 오빠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오빠한테 하는 지원을 좀 줄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거라고는 그깟 회사 좀 다닌다고 유세 떨지 말고 네 오빠가 나중에는 크게 될 사람이라면서 도리어 저를 면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친정이 정말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맞벌이에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생활비에 오빠한테 들어가는 용돈이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쓸데없는 지원을 하느라 다 써버리셨고 재산이라고는 그나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랑 평생 모아둔 돈 1억 원 정도가 전부예요. 군대 다녀온 오빠가 31살이 되도록 놀고 먹기만 하다가 그때 한창 카페 창업하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오빠도 카페 하나만 차려달라며 얼마나 부모님을 졸라댔는지 한 달 내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고집을 부리는 통에 결국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를 거의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차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 대목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는 것조차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무조건 자리 잡게 하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했던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생애 처음으로 아들이 뭔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생겼나 보다 싶었을 테죠.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모아둔 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큰 돈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오빠도 나름 카페에 상주하면서까지 뭔가 해보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어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딴에는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데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반년도 못 가서 실증을 느끼고는 관리도 하지 않고 내팽개쳐 두더라고요. 저도 오빠네 카페에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사실 나름 유동인구가 적지 않는 목 좋은 곳이라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오빠가 점점 카페에 소홀하다 보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또한 같이 개판이 돼버려서 결국 2년도 못 가서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졸지에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는 그동안 모아둔 돈은커녕 5천만 원이라는 빚만 떠안게 되신 거죠. 그 후로는 한 3년 동안은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딱히 비전이 있다거나 목표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단지 부모님한테 빌붙을 상황이 안 되니까 어거지로 공장을 다닌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그마저도 관두고 지금까지 일용직이나 기간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올해로 딱 칠순이세요. 물론 두 분 모두 건강하시니까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긴 하시지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마저 1억 5천 빨아먹었으면 더 이상 부모님한테 뭘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부모님에게 용돈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막말로 그게 어디 오빠만의 잘못이겠습니까? 달란다고 덥석 주는 부모님도 똑같이 잘못이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오빠가 주제 파악을 한 건지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거기다 만나는 여자도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만난다거나 친구들이라 술 마시면서 돈을 펑펑 썼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하거나 TV를 봅니다. 술을 마셔도 집에서 마시니까 예전에 비해서 돈 자체는 적게 쓴다는 점이 현재까지 유일한 장점이랄까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4년 전에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2살짜리 아들 키우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친정복은 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시댁복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한테 잘해주시는 편이고 시집살이도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우리 아들 봐주시느라 어머님께서 도리어 노년에 고생이 많으시죠 뭐. 덕분에 저는 육아휴직 1년 만에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친정오빠에 비하면 저희 남편은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단 하루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는 남편은 매일 새벽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아파트 근처 공원을 조깅하고 거기다 헬스장까지 들러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올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시쯤 집에 오면 알아서 자기가 아침 챙겨 먹고 출근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월수금은 퇴근 후 영어학원까지 다닌다니까요. 그렇다고 자기만 챙기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뒹구는 법이 없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온 집안 대청소를 하거나 저랑 아들 데리고 캠핑 다니는 게 남편의 즐거움이에요. 하루를 거의 30시간처럼 쓴다고나 할까요? 집안일이면 집안일 그리고 육아면 육아,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잘하는 남편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짜 남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친오빠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친정 식구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땐 저도 결국 결심을 해야만 했네요. 참고로 저희 친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매달 10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는데, 내심 친정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자니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선뜻 먼저 장모님한테도 50만 원씩 보내드리자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야 애라도 봐주신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막말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 없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 월급이 400 중반에서 500, 그리고 제가 300 초중반인데 거기서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150만 원을 쓴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식돌이는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금 무리해서 드리고 있었지요. 저 결혼할 때도 거의 100%제 힘으로 했고 결혼 후에도 오히려 제가 부모님에게 챙겨드리면 드렸지. 뭐 하나 크게 받은 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딱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조용히 백수 생활을 하던 오빠가 하루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 같은 걸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대출이랑 세금에 대해서 한참 물어봤답니다. 평생 자기 돈으로 제대로 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또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난리를 치나 싶었죠. 그리고 사업할 만한 돈이 오빠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남은 건 저희 친정 부모님인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세 식구 살고 있는 집과 시골에 있는 땅이 전부인 상황에서 무슨 돈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친정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 또 다시 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열변을 토했더니 엄마는 안 그래도 잘 됐다며 저한테 여유돈 좀 있냐 역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서 오빠 사업 자금을 해주시기로 약속은 끝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부족한 금액은 저한테 빌릴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데, 아니 저는 자식 아닌가요? 막말로 지난번에 오빠 카페 차릴 때 1억 5천 해줄 때도 그래요. 미리 저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상의 한번 하지 않으셔놓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시골 땅마저 오빠한테 몽땅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돈까지 빌려달라니 이런 적반하장이 세상에 또 있냐고요. 뒤집어지는 속을 부여잡으며 저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시골 땅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오빠한테 사업자금도 이제 그만 밀어주고 엄마 아빠 노후나 챙기시라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시골 땅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탐나서 제가 이렇게 난리치는 건 양심을 걸고 아니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재산 본인들이 알아서 처분할 수 있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부모님 등골이나 빨아먹던 오빠한테 몽땅 넘겨준다 생각하니 솔직히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몇 번의 재촉에도 엄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지 곧장 물어본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글쎄 저한테는 씨도 안 먹힌다 생각했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또 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미리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해놨거든요. 절대로 돈 같은 거 빌려주지 말라고 말이죠. 제가 시킨 대로 돈은 못 빌려드리겠다 남편이 대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그깟 돈 몇 푼에 쪼잔하게 구내만해 설마 재산 못 물려받을까봐 그러는 거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등등. 아주 남편을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매도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처가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도 자기가 해야 할 사위도리는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우리 오빠가 해드린 것보다 제 남편이 챙겨드린 게 훨씬 많았을걸요? 근데 본인들 아들밖에 안 보이는 친정부모님 눈에는 그런 우리 남편이 그저 돈에 환장한 속 좁은 인간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한지 1년에 두세 번 입에 대까 말까 하던 술까지 마시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 댁에 혼자서 쳐들어갔고 앞으로 서로 남남처럼 지내자 선언을 했어요. 용돈 보내는 것도 그만할 거고 나중에 아프다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없다 생각하라고요. 세상 귀한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나 같은 쓸모없는 딸내미 하나 없다 생각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않냐.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더니 엄마나 아빠나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뭐 그러던데 솔직히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버린 이후였거든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린다 한들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런 인간을 믿고 집안 재산 다 밀어줄 테고 결국 집안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저보고 먹여 살리라 할 게 뻔한데 지금 하루빨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저희 부모님이고 저는 그냥 남편이랑 시부모님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2살이 되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친한 친구의 소개로 2살 연상의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전처럼 가벼운 만남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얼마 전까지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비록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저희는 꽤나 잘 맞는 커플이었고, 내년까지 2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사귀게 된다면 그때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혼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고 그냥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로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 사람의 뻔뻔한 요구가 결정적이었지요. 우선 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실 법한 큰 대기업 공장이 있는 지역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졸공채로 현재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연봉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10년이 넘게 한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현재 연봉은 작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6천 후반에서 7천 정도 됩니다. 제가 자취다 뭐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아직까지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다 보니 제가 버는 돈에 비해서 크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한때는 허파에 바람이 들었던 적도 있긴 하죠.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또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부러워서 비싼 명품 가방을 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즐거울 뿐 지나고 나니 남는 건 제 은행 계좌에 있는 돈만 한 게 없더군요. 그렇게 20대 중반에 돈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희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기 전이라 아파트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전세까지 끼고 사다 보니 당시 제 돈이 1억 조금 넘게 들어갔고 그 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서울 집값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2억 5천 하던 집이 지금은 5억이 훌쩍 넘었고 그 사이에 따로 모은 돈으로 전세금 정도는 언제든 줄 수 있는 형편이고요. 이만하면 뭐 큰 소리 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으로 결혼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대학도 못 가고 생산직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꽤나 있었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은 돈 많이 주는 직업보다는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요. 비록 생산직이기는 하나 이 일도 오래 꾸준하게 하다 보면 웬만한 대학 나온 사무직 월급 부럽지 않은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은 학원에서 토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벌이는 아무래도 편차가 심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확확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 기준으로 잡으면 평균 5천만 원 이상은 버는 걸로 알아요. 사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돈을 엄청 잘 버는구나 생각했어요. 평소에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편이라서 능력이 꽤 좋은 줄 알았죠. 당연히 돈 때문에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사귄 지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서로의 재정 상태나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보까지 주고받기에는 우리의 관계가 조금 빠르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둘 다 서로 나이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린 나이에 만났었다면 대놓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편하게 했을 거고 진지하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경제적인 정보를 나누기도 했을 텐데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매사에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혼자 상상해 본 적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준비도 안 됐는데 섣불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버리면 혹시나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꺼려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남자친구가 은근히 강사라는 직업이 총각으로 지낼 때가 훨씬 이득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실제로 실력만 보고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외적인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비율이 월등히 많다네요. 저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 한번 다녀보지 않은 터라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잘 가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학생들이 제 남자친구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능력도 인정받는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저를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았고요. 단지 결혼이라는 것만 조금 늦게 하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넘겼습니다. 저 역시도 사귄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벌써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만큼 경솔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저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좋은 감정으로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인가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요즘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5년 전인데 그때는 저 아파트가 얼마고 어떤 아파트는 심지어 아직 분양하지도 않았을 때였다면서 진작에 집을 샀어야 했다고 투덜투덜거리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저한테 집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 때라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밥 먹고 있었죠. 근데 남자친구가 청약통장 이야기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신혼부부들한테 생애 최초로 쉽게 해주는 게 있다고. 앞으로 결혼을 염두에 둔다면 빨리 저보고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밥 먹다 말고 별뜻 없이 나는 생애 최초 청약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언제 집을 사게 되었고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집이 있다는 저의 말에 남자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한테 정확하게 언제쯤 샀냐, 그리고 그 당시 시세는 얼마였냐 등등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는 지금 집값이 5억이나 된다면서 놀라는데 자꾸만 저더러 부자라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집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자기 같으면 그 집 담보대출 받아서 상가라도 하나 더 사겠다며 돈이 돈을 버는 건데 자기는 방법만 알지 막상 가장 중요한 돈이 없다고 긴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서울에 있는 집도 아니고 얼마 안 한다 대충 넘기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부동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죠. 원래부터 남자친구가 재테크나 투자 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전세를 주고 있으면 집이 너무 아깝다느니 지금 팔아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데 투자할 생각은 없냐는 둥 정작 집주인인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더 신이 나서는 돈을 이리 굴릴까 저리 굴릴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자꾸만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엄청 났어요. 경기도 쪽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샀더라면 벌써 10억은 벌었을 거라는 소리도 하고 아무튼 자기 혼자서 남의 집 가지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상태에서 하루는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려는 찰나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결혼 준비 끝났으니까 내년에 우리 결혼하는 걸로 하자고요. 아니, 이게 무슨 프로포즈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게 쌍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방식도 너무 일방적이라 기분이 불쾌했어요. 제 의견은 아예 물어본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가 되긴 뭐가 되냐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논해 본 적가나 있냐 되물었더니 집만 있으면 결혼 준비 끝난 거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집만 준비되어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답니까? 가장 중요한 제 의사는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솔직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직 내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자기랑 결혼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흔한 실반지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청혼을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딱히 프로포즈에 크나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평소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요. 무드도 전혀 없고 그냥 동네 커피숍에서 이런 식으로 결혼하자는 말을 듣다니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 나이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조건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앞으로의 비전이 몇백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따나 어차피 제가 신혼집은 장만해 놨으니 굳이 남자가 집을 해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주의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제가 가진 집만 보고 결혼하자는 남자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대답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철없이 집 하나만 있으면 자동으로 결혼이 된다고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그럼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아놨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본인이 실력 있는 강사라고 입버릇처럼 자랑을 해왔기 때문에 최소 1억 정도는 가지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줄 알았는데 돌아온 대답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네요. 재작년에 차를 바꾸느라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한번 쫙 털었다고 하면서 현재 딱 1,000만 원 있답니다. 그것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본인 외제차 사는데 돈을 전부 집어넣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 차가 신차 가격으로 7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아무리 좋게 봐줘도 보유재산 총액이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할부도 1,500 남았으니까 그나마도 또 까가야 하겠네요. 고작 1,000만 원으로 대체 어떻게 나랑 결혼을 할 거냐 물어봤죠. 혹시 남자친구 집에서 크게 돈을 보태주기라도 할 거냐 했더니 딱히 결혼 비용을 도와줄 형편도 안 된대요. 대신에 본인이 열심히 강의해서 내년까지 딱 3천만 원을 맞춰오겠답니다. 지금 3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결혼할 때까지 돈을 모으겠다는 이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이런 사람을 뭘 믿고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친구 나이가 결코 적은 편이 아닌데 지금까지 살면서 돈 안 모으고 뭘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말만 번지르하게 돈 잘 번다 능력 좋다 그러기만 했지 정작 까보니까 실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자였네요. 자꾸만 의미 없는 대화도 이제는 지치고 짜증이 나길래 나는 너처럼 대책도 없고 인생 계획이 허접한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실실거리던 얼굴이 급속도로 굳더니만 여자 나이 32에 겨우 고등학교만 나온 저한테 자기같이 잘난 남자가 만나주기만 해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네요. 그러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제 외모나 학벌들을 트집 잡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말한다면서 주변에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여자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던 적도 몇 번 있답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만 보고 저랑 쭉 만나온 건데 정작 제가 남자 조건을 너무 따진다며 20대 꽃다운 나이도 아닌데 빨리 정신 차리랍니다. 자기야 강사 생활하다가 나중에 학원 차리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요새 누가 집을 해오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마치 제가 무슨 수준에 맞지 않게 눈만 높은 것처럼 매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자기같이 비전 있고 좋은 남편감을 못 알아보고 까탈스럽게만 굴다 보면 노처녀로 혼자 늙을 때까지 평생 시집가기는 글렀다며 악담까지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헛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이딴 형편없는 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저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냐며 너같이 괜찮은 남자를 몰라보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너처럼 쓰레기를 미처 못 알아보고 지금까지 만나온 게 내 실수라고 그랬어요. 막말로 처음부터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사귀지 않았을 거라고요.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헤어지자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놈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미련 때문이니 뭐니 하면서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저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평소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이 정도까지 서로 험담을 주고받았으니 저희 관계는 진짜 끝이 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난 놈이라는 걸 인증하고 싶었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24시간도 안 돼서 까먹었는지 이전 날은 자기도 생각이 짧았다면서 한 번만 다시 얼굴 보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자대요. 제가 원하면 본인 외제차도 당장 팔고 검소하게 국산차로 바꾸겠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지 전혀 파악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돈이 얼마가 있건 차가 외제차던 국산차던 저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서로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냐고요. 20대 초반에 피 끓는 나이도 아니고 적어도 1년은 더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이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싱글이어야 돈 버는데 더 도움된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갑자기 저한테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결혼을 하자는 게 누가 봐도 뻔히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죽자 살자 매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어요. 5억짜리 아파트가 그렇게 탐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거의 한 달을 매일같이 연락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서 붙잡는 거라 해도 이미 정 떨어진 지 오래겠지만 누가 봐도 5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이러는 게 뻔하잖아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유분수지. 제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놈한테 다시 돌아가겠어요. 뭐 자기 입으로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좋다는 여자들도 널렸고 그중에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같이 살아주기만 해달라며 애원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싫다는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한 달 넘게 그렇게 시달리다 결국 저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곤 곧장 그 인간이 다니고 있는 학원 원장도 찾아가서 당신 학원 소속 강사가 이러이러한 진상을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조치 좀 취해달라고까지 하소연을 했죠. 효과는 확실했어요. 며칠 뒤부터 그놈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질 않더라고요. 역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게 일찍 본색을 드러내줘서 고맙고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나 집 있다는 소리를 해볼 걸 그랬나 봐요. 그랬다면 더 일찍 헤어져 줬을 텐데 말이죠. 제대로 정신 박힌 남자 찾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고 당분간 연애는 생각도 없을 것 같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돈이나 다시 열심히 모을래요. 감사합니다.